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의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 시로 5번째 강의로 일본 기업사의 변遷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최근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학문, 방문론의 용어인데 어떤 접근 방법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 차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떤 본격적인 거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그 경제사회, 기업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다음에 고도 성장기, 그리고 최근에 바벨이 깨진 이후가 거의 과거와 단절에 가까운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면에서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라에 거의 준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의 목적이 전전에서는 전시 동원이 목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전후 고도 성장기에서는 제조 입국, 수출 입국, 경제 발전이 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노선을 지금 암중 모색 중인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목적도 전전에서는 전시 동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면 번호가 붙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군이 중심이 돼서 전시 동원을 위해서 관구 비슷하게 변을 붙인 것이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전후에는 금융의 목적은 개인의 금융 재산의 최대화가 아니라 국가 목적을 위해서 산업자원 동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여서 제조업에 나눠주는 것이 주목적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일본 정부가 주도로 근본적으로 바뀌고자 하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이 슬로건, 저축해서 투자해,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저축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에는 군부나 혁신관료라는 것은 그 과거의 군수동원, 전쟁동원을 도왔던 그 관료들인데, 그 당시 그 만주에서 상공부 간부였던 기시노부스케, 지금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가 대표적인 혁신 관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후에는 자민당과 경제계, 특히 게이던렌이라고 하는 재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말하자면 기업의 운명까지는 아니라도 자유로운 경제체제가 움직여야 될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은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미국같이 완전히 시장 논리로 가지도 않는 어중간한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의 대표적인 기관이 소위 재벌통을 위한 재벌, 컨체르는 것은 그 지금의 닛산 자동차, 일본 질소, 일본 소다, 지금 우리 흥남 질소비료에 있던 것이 일본 질소죠. 이 사람들은 전 군의 발전을 위한 중화학공업이 주목적이었었고, 전후에는 소위 기업 집단, 계열회자가 하는 미쯔이, 스미토모, 미쯔비시 같은 그런 집단화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그 가족이 중심으로 하는 그 재벌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뀐 것이죠. 지금은 일본은 그 과거에 그 개인, 가족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집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본주의 논리로 주주들의 논리에 따른 그 컨글로머레이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전전 고도 성장기, 그리고 지금 바블 이후에 이로 나누어서 기업사의 변천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붕괴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후 일본의 그런 산업 모델, 이거를 서양에서는 재팬 잉크, 일본 주식회사라고 많이들 조금은 시니컬하게 부르는 말 표현이고, 이거를 나아가서는 코리아 잉크, 차이나 잉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종의 삼각 동맹 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정권, 즉 자민당이 냉전 체제에 충실하게 국가의 목적을 형성해서 끌고 가고, 경제에서는 자민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엘리트가 모인 경제 관료, 특히 오꼬라쇼, 스산쇼,
우리 지금의 재무성이고 경제산업성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재계라는 것은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사장들은 다 월급 사장들입니다. 오너가 아니라 22살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장을 거쳐서 임원이 됐다가 나중에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결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프린시팔하고 주주하고 종업원이 구분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것의 정점이 다시 모여서 회사들이 모인 게이단렌, 니쇼, 게이자이 도유가, 이런 재계가 말하자면 세계의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재계 권력이 합쳐서 하나의 동맹 체제가 일본의 전후 경제 발전의 사실은 중심 엔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역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이었는데요. 이것이 그 전전의 재벌은 조금 모양이 달랐습니다. 전전에는 그야말로 홀딩 컴퍼니, 가문이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전에 있었던 맨 왼쪽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은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미쯔이 재벌, 미쯔비시 재벌, 스미토모 재벌, 야스다 재벌, 아유카와 재벌, 그게 나중에 닛산이 됩니다만은, 아사노 재벌, 후루카와 재벌, 오오쿠라, 나카지마, 노무라, 시부사와 가와사키. 일본 경제나 역사를 공부하면은 늘 듣는 그런 이름들이고요. 이것이 전후에는 6대 기업 집단.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6개 있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후요는 연꽃이라는 일본식 표현이고요. 상화, 일권은 다이이치 제1권업은행의 약어입니다. 일본 말로 다이이치 칸교라고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다시 변하는 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세션에 잠깐 말씀드린 금융회사가 없이 순수하게 제조업에 몰두하는 재벌들을 신흥재벌, 특히 신흥재벌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약이 필요하다, 트럭이 필요하다, 이런 말하자면 군수산업에 직결되는 그런 산업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지금의 닛산 자동차의 모체인 닛산 콘체른, 그다음에 일본 질소, 이 일본 질소 콘체른이 한국에 만든 것이 소위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고, 거대하게 흥남 시를 만든 것이 니찌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흥남은 원래 없는 지명입니다. 함흥의 남쪽이라고 해서 흥남이라고 아예 하나의 시를 이 니찌찌가 만든 것이었고요. 모리 콘체른 발전소 많이 만들었었고, 닛소는 일본 소다, 화학약품 소다를 만드는 회사이고, 립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화학 연구소, 로켓 엔진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리화학 연구소는 전후에 독립 연구소로서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능을 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의 6개의 기업 집단 게이레즈가 형성되는데, 대개 쇼와 36년이면은 쇼와에 대한 25를 더하면은 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1년, 55년, 대개 아까 말씀드린 64년 동계올림픽의 꽃을 전후가 끝나는 성장기, 그때에 대개는 형성되는데, 이 사장들이, 주요 그룹의 사장들이 미쯔이 24개 회사, 미쯔비시 29, 스미토모 20, 후요 29, 상화 44, 제1권업, 다이치 칸교 47개의 사장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사장회가 또 이름이 있습니다. 미쯔이는 두 번째 목요일에서 니모쿠가이, 미쯔비시는 세 번째 금요일, 스미토모는 백수회, 하쿠스우가이, 후요는 후요가이, 상화도 산스이가이, 상긴가이, 이런 식으로 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얼마 전까지의 한국의 삼성, 현대, 럭키 이런 재벌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 기업 집단이 첫째는 경제력 집중이란 말과 시장 집중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경제력 집중은 하나의 산업체가, 하나의 기업체가 국가 경제 전체 차지하는 집중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창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은 6개 기업 집단에 각 그룹별로 약 200개 회사가 결국은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 그룹이면 약 1200개사가 그 우산 아래에 있고, 그 6개 집단이 생산하는 총 볼륨이 대개 국민 총 생산의 15% 정도가 되는, 그게 경제력 집중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만큼 어느 특정한 경제 주체들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그리고 시장 집중은 특정한 시장에서, 뭐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가 얼마큼 집중한다는. 근데 이 일본의 계열의 현상은 국가 경제의 집중과 산업별 집중이 같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주를 서로 가지는, 이건 또 우리도 문제가 돼서 사실은 주식 돌려받기, 일본의 모찌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사끼리 서로 도리있기, 일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은 다 6대 기업 집단에 속하는 이름 있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인재가 글로 다 독점되는 현상. 그리고 풍부한 자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맹체제 안에서 자민당이 필요하는 풍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이 여기서 발생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마쿠다리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국장불로 나서 기업체 임원되는 거, 말하자면 관료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업체에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본 표현 아마쿠다리인데, 역시 기업체에서 엘리트 과장, 국장 하다가 인류기업체에 임원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경유착의 이건 관제유착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중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계까지, 정치까지 재계가 주도하는, 그래서 소위 경단련, K단련의 회장은 킹메이커로 그 사람이 수상 만든다, 이런 표현까지 과거에는 있었을 정도고요. 오늘 앞으로 금융의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그야말로 계란의 노른자가 이 메인 뱅크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 영어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은 호라이전털 KLH, 아까 하나하나의 KLH를 수평으로 펼쳐 놓으면은 가운데에 일본 편으로 고상계 가장 숭고한 세 개의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무역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쯔이는 미쯔이 은행이 있고, 미쯔이 물산이 있고, 미쯔이 보험이 있고, 그 세 개가 중심회사고,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회에 속하는 그 계열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계열사가 1차 하청, 2차 하청까지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계열회사가 약 200개 정도까지 계열회사 그룹이 간다 하는 그 시스템이 이건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메인뱅크. 이 메인뱅크는 여기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갖는 후요가이, 후지은행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인데 왼쪽 칼럼부터 잠깐 보게 되면은 위에서 두 번째 오키 전기, 쇼와 덴코, 그 다음에 야스다 생명보험, 일본 유지, 후지은행, 마찌 건설, 토레, 니치레, 일본 수산, 또 야마이치 증권, 오쿠라 쇼지, 대성건설, 뭐 닛산 자동차, 이 하나하나가 마루베니, 이 수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재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다 이름을 날리는 회사들이
이게 이 회사들이 다 하나의 그룹에 들어 있었고 이 후여가이는 사실은 미쯔이나 미쯔비시보다 작은 그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다 해체되었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남아 있었던 시절에 이 KLS가 얼마나 막강한 것이었나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도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대 은행그룹, 즉 미쯔이 은행그룹, 미쯔이 은행그룹, 미쯔비시, 미쯔이 왼쪽에 있는 스미토모, 후지은행, 제일은행이 나중에 제일건업은행이 됩니다만은 그다음에 상하은행 이것이 6대 기업 집단이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미쯔비시 도쿄, 미쯔이 스미토모, 미즈호 UFJ로 바뀌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도쿄 은행은 이게 동경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외환은행이었습니다. 일본 전체에 외환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 나중에는 민간은행이 미쯔비시 합쳐가지고 미쯔비시 도쿄가 되고 또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UFJ가 상하은행 그룹이 합쳐서 지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린 미쯔비시 UFJ가 되는 아마 규모로는 거의 세계 최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여러분들 일본을 아시는 분들은 미쯔이나 스미토모를 아십니다. 이거는 한 250년 전에 생긴 기업들이고 전혀 계열이 다르거든요. 우리 치면은 현대은행하고 삼성은행이 합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전혀 합칠 이유가 없는 은행들이 전후에 그 바벨이 깨지면서 미쯔이하고 스미토모가 결혼해서 하나의 은행이 돼서 지금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 후지은행 위에는 일본 흥업은행도 산업체에 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또 제일건업도 국책이었고 국책은행하고 민간은행이 합쳐서 지금의 미즈호 그룹이 된 그런 이것이 지주회사 과거에 가문의 사람들이 빠지고 가문 대신에 홀딩 그룹이 만들어서 네 개의 그룹이 다시 지금 3대 그룹으로 바뀝니다만은 이 컨글로머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말하자면 재계가 중심이 돼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현상을 일본 주식회사라고 하나의 마치 회사 같다 하는 개념으로 한다면은 그 안에서는 우선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제 3단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물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의 정경련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레는 알 겁니다. 이거는 뭐 비누공업회, 화학공업회, 철강공업회 이런 많은 경제단체가 다시 합친 거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재계가 합친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는 또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합친 지역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게이자이 도유가이는 우리에게는 좀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조금 독립성을 가진 기업들이 일본의 새로운 기업 이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식의 이유로 동호회, 사장들이 모인 동호회인데 이것도 결국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제 3단체가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맨 위에 있는 게이단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경제 단체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자민당과의 연결, 그다음에 경제 관련 연결이 돼서 일본 전체가 마치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대한 회사 같다는 그런 일종의 비판 내지는 그 성격화를 해서 재팬잉크라고 부르고 이것이 나중에 일본식의 산업 모델을 많이 반영한 한국이나 일본을 계속 같이 통용해서 코리아잉크, 차이나잉크라고 부르고 지금은 차이나잉크란 말이 유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치 헌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 헌금이 파티권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일본 요새는 좀 덜 합니다만은 일본 뉴스를 들을 때 이 정치 헌금 트러블 뉴스가 반드시 항상 정기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헌금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기부로 바뀌는데
과거에는 기업이 단체 헌금도 하고 개인 헌금도 하고 그런 체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재팬잉크는 과연 지금까지도 강건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아닙니다. 아까 지난 세션에 말씀드린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결국은 재팬잉크의 논리도 약화되고 모습도 사라지는 결국은 해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역시 재계는 최근에는 재계라는 말 자체가 많이 안 쓰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첫째는 그 바블 붕괴 이후에 재계 산업계가 당연하지만 체력이 저하됐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사장회를 중심으로 결국은 6대 기업 집단의 사장회의 사장들이 멤버가 쫙 되어 있는 게 재계 아니겠습니까? 그 재계들이 대개 다 제조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지식산업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나 기업가들이 지금 많이 일본에 생김으로써 역시 그 일본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재계도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전통적인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후쿠오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하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제1교포로서 지금은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존경받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일본의 손 마사요시, 또 라쿠텐이라는 인터넷 그 유통기업, 또 여행사 이런 과거의 비전통기업, 인류기업, 제조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지금은 일본의 재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재팬잉크의 중요한 핵심 기둥 중 하나였던 관료의 그 낙하산 아마쿠데리가 규제에 의해서 많이 약화됨으로써 이제는 정경유착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엔진으로서 1955년부터 쭉 일본을 리드했던 그야말로 일본 재팬잉크 기관차의 운전석과 같은 자민당이 재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에서 살펴본 그 일본 기업사의 변천을 세 개의 키워드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일본이란 나라가 바뀌었다, 지위가. 단순히 GNP의 생산 규모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세계 많은 나라의 칭찬과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회로 전락되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3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성장 논리 자체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일본의 경제 산업계 주축이었던 뼈대였던 이런 재벌, 게이레츠 이런 것이 시스템이 끝나고 이제는 점점 일본의 기업사회도 서구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재팬잉크라고 일본 전체가 마치 하나의 주식과 같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논리로 갔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고 점점점 일본도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 중심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 번째는 뉴 플레이어, 뉴 플레이그라운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그라운드가 생겨서 과거와 달리 과거에 그 듣도 보도 못한 비전통적인 기업이 약진하고 있다. 뭐 한 예로 그 우리 손정의 제1교포가 세운 소프트뱅크는 지금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됐다는 거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일본이 폐쇄 시장이 아니고 많은 해외 기업 따라서 당연히 해외국인이 들어와서 활약하는 상당히 열린 사회가 됐다. 이거는 뭐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